농지증과 관계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법적 규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농지와 관계된 얘기로서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얘기했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국토개혁법 등의 일반법 외에 농지법에 의한 특별한 행위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핵심 농지인 농업진흥구역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뭐냐면요, 이거는 우량농지를 보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지에 관한 원칙의 대원칙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량농지는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량농지는 보호하겠다. 우량농지는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제도로 나타납니다. 이거 말고 보세요. 우량농지만 아무리 보호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안 되겠죠. 또 뭘 보호해야 됩니까? 농사 질 수 있는 사람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지만 보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인의 보호.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농지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자 보세요. 농지는 농지에 대한 대원칙이 뭐냐면은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농업인이라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고, 농업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는 있어.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상속농지 아버지가 농업인이야. 농지를 갖고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는 직장인이야. 나는 공무원이야. 은행원이야. 나는 4대 보험 적용받고 있는 직장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농지를 상속받겠죠. 난 농업인 아니더라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유 상한의 제한을 또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내가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처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농사 짓겠다는 사람에게. 또 이농인의 농지, 이농농지.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이농했습니다. 이농한 사람이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농한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농지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 볼 때마다 참 웃기는 조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가 만약에 5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농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얘기죠. 농지값 계속 오를 수 있는데, 아니 내가 굳이 왜 내가 이농했다고 밝히고 내가 4만 제곱미터는 왜 처분합니까? 이농했다고 안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참 보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가 봐. 바보로 하는가 봐. 이농하다 하더라도 이농 안 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농한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는 보유하고 나머지 처분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보세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자,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농촌의 인구는 점점 급감하고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죠. 농사 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다. 도시민은 농지를 보유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묵전묵답이 점점 더 양산됩니다. 또 보세요.
도시민은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도농 간의 교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것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완화하는 제도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입니다. 내가 농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이거는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1000제곱미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 300평 정도 되죠? 한마지기 약 300평 한마지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내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 농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이라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도시민이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농 간의 교류도 될 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시골에 있는 부모, 친척도 만날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또 시골에 있는 묵전묵답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 제도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 세대합산입니다. 전 세대합 따라서 보세요. 남편이 기존에 4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다. 아내가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세대합산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내는 얼마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600제곱미터? 아니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599제곱미터까지 가능하죠. 어쨌든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어떤 농지지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작거리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지로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20km라고 하는 제한을 두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도시, 소도시에서는 20km 이내의 농지 얼마든지 주말 농장으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서울에서 20km 이내의 농지 있어요? 주말 농장으로 할 수 있는 농지가 있냐고요?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보세요. 만약에 여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도시민이 고향이 여기서 성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20km가 통작거리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못할 거 아닙니까? 통작거리를 철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말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부모 형제도 만나고 주말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작거리 제한에 가는 것을 이거를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만 하면 대한민국 어디의 땅이든지 다 내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상도에 있는 것도 내가 전라도에 있는 것도 내가 제주도에 있는 것도 거리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다 주말 녹작을 해가지고 매 주말마다 가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농사 지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전답 과수원인데 지금 현재 농지인데 앞으로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데 여기가 어떻게 바뀐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이렇게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현재 농지잖아요. 그럼 내가 취득하지 못하게 된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고. 그걸 돌파구를 열어주는 것이 여기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제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지 취득과 관계된 내용들은 나중에 농지 투자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정 수업에서 고제로 사용되는 특수물건의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파트에 농지의 투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농지라는 주제만 가지고 농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을 때 이러이러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과정에서 수업할 때 한 10시간 이상 수업합니다. 농지라는 주제만 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데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지는 농지의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농지의 소유를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 상한 면적을 제한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농지의 취득 자체를 제한합니다. 농지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뭐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입니다. 이걸 줄여서 농취증이다라고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농지를 취득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내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농사지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서 이런 자격증을 받아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은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이거는 등기요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갑소의 농지를 을에게 팔고자 합니다. 매매.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갑의 소유로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 넘어가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게 등기의 대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상이 농지다라고 한다면 가가지고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수인이 농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영농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게 하여 진정한 영농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농취증을 발급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 매매에서는 농취증은 등기요건이다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좀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농취증을 이거를요 등기요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볼까요? 갑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거를 X라는 사람이 이거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경매에서는 소유권이 여기서 채무자에게서 낙찰자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까?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까?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낙찰자가 보증금 외에 나머지 잔금을 모두 완납하면 잔금을 완납하는 그 순간에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농지의 경매에서는 농취증을 등기요건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일단 넘어가니까. 그래서 경매에서는 농취증을 뭘 하고 있는가? 등기요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허가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X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일주일 후에 만약에 6월 12일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럼 이날이 매각일이죠. 일주일 후에 6월 19일에 이때 이 낙찰자에게 매각 허가를 할 것인지 매각 불허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법한 절차다라고 한다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각 불허 결정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매각 허가 결정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 내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지혜에 있게 되잖아요. 농지의 경매에서는 이걸 등기요건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매각 허가 요건으로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6월 10일 날 내가 농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다음 주 이날까지 6월 19일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매각 허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 불허가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매각 허가를 받지 못하고 매각 불허가 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매각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 뭡니까? 법원에서 너에게 이 땅 못 팔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각 불허가 되는 경우에 여기서 그럼 매각 불허를 당한 최고가 매수신건 얘가 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 보증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금은 이거는 자 보세요. 매각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법원에서 몰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돌려줘야 됩니까? 몰수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요, 법은 상식이라고요. 잘 모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매각 불허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이 물건 못 팔겠다. 매각 허가할 수 없다. 너에게 못 팔겠다 이 말이죠. 내가 살라 그랬는데 낙찰 받으려고 그랬는데 너한테 못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매각 불허하게 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매각 불허가 하게 되는 경우에 법에서 정하기를 이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수 책임을 벗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 책임을 벗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잔금을 안 내도 된다 이겁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정 매각 조건에 따라서 매각 불허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돌려준다라는 것을 그대로 일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갑이 1억 상당의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을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갑이 자기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비싸게, 이게 1억인데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약에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낙찰받게 합니다. 낙찰받게 하고 그럼 여기 보증금 1억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 냈겠죠?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여기서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여기서 여기 참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낙찰받고 나가지고 얘가 의도적으로 농취증을 발급해 내지 않는가? 그럼 얘가 매각 불허가 되겠죠? 그럼 보증금 돌려주겠죠? 그 다음에 다시 경매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Y보고 네가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가지고 또 낙찰받게 합니다. 이제는 한 3억 정도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낙찰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가 농취증 제출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럼 얘 보증금 또 돌려줄 것 아닙니까?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농취증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 불허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하면서 농지의 경매를 지연 방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매각 불허가 하게 되는 경우는 보증금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농지의 경매에서는 특별히 뭡니까?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낙찰자가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매각 불허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특별 조건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특별 매각 조건. 특별히 매각 불허가 하게 되는 경우는 원래는 보증금은 반환해야 되는데 농지의 경매에 있어서의 농취증의 부제출로 인하여 매각 불허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몰수한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부과한단 말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 이해가셨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 매각 조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의 특별 매각 조건은 기재해야 된다 그랬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농지의 경우에 이렇게 기재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농취증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고 농취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 불허 결정을 하며 이 경우에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명시해 둔단 말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래서 농지의 경우에는요, 내가 농지를 투자대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경제유전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농지를 내가 취득하기 힘들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농사 짓고자 하는 겁니까? 농사 한번 져보세요. 도시민들은요, 농사에 대하여 이거를 너무 환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실제로 농사 한번 져봐요. 농사를 취미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나 호구지책으로 농사를 지려고 하게 되면요, 농사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콩밭 한번 매보세요. 배적삼이 흠뻑 다 젖는다니까.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농사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농지인데 이것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지금 현재 농지인데 여기에 이런 것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투자 가치를 목적으로 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현재 내가 농업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약을 받을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제약에서 벗어나서 농지를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농지에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가 장차 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농취증 발급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날릴 위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농지의 경매는요, 이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는 고수반열로 돼야 농지의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고요. 농지에 대해 농지의 투자 기법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특수물권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책 장사하는 것처럼 들려서 죄송한데, 그냥 특수물건이라고 분석이라는 책에서 농지의 투자 기법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100페이지 이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 수업에서 이걸 10시간 이상 수업한다고. 그만큼 방대한 내용이다. 농지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농지에 투자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선 매수권 행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분이 매각 대상인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내가 그거를 최고가 매수 신고일이 매수 신고한 금액으로 내가 우선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유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 매수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자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남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남용하는 이걸 막기 위하여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특별 매각 조건을 부과하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지분물권의 분석에 관한 것도 아까 얘기한 특수물건의 분석에서 약 1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시간 정도 수업하는 겁니다. 나머지 지분물건에 관한 것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한다 라고 매각물건 매수서의 하단에 기재해놨다. 이게 뭐라고요? 특별 매각 조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농취증, 지금 특별 매각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취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 불허하고 농취증의 부제출을 이유로 매각 불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조건을 붙였다. 특별 매각 조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분이 매각 대상일 때에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한다 라고 부과합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 매각 조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지분에 대하여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